저는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공부해 들어갈게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회계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즉 IFRS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회사들,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즉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것은 안 나옵니다. 근데 재경관리사 시험이나 기업 회계 1급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 주식회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부 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직전연도 말에 총 자산의 120억 원 이상이 되는 회사, 즉 규모가 있는 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산세무, 전산회계, 그리고 AT 시험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외부 감사 대상 이외의 주식회사가 대상이 되는데 주로 중소기업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재무보고의 목적과 기초 개념을 체계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기업회계 기준을 제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했어요. 그 위에 상위 개념에, 즉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둘 간에 상충된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하겠습니까?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기본 구조를 보시면 재무보고의 목적, 당연하죠. 유용한 정보,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리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즉 회계 정보가 있으면 갖춰야 될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 즉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죠. 누구한테?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다음에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인식 및 측정 해갖고 결국 화폐액으로 나타나는 게 재무제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에요. 목적은 당연히 유용한 정보 제공. 이 중에서 네 가지는 반드시 이해하시겠죠.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 중에서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성 요소를 보시면 목적 적합성의 예측 역할 또는 예측 가치라고도 합니다. 확인 역할, 피드백 가치라고도 합니다. 적시성 이렇게 표현하고, 신뢰성에는 표현의 중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교 가능성, 즉 기업 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별은 정기하고 단기를 비교하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약 요인이 있다는 거, 결국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즉 효익이 더 커야겠죠. 투입 비용이 100인데 효익이 50이면 그 정보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것. 즉 목적 적합성, 하부 속성인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 적시성, 신뢰성, 하부 속성인 표현의 충실성하고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해 가능성이 있었죠. 그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보는 이용 가능하게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주요 질적 특성 중 우리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측 역할 또는 예측 가치, 즉 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 미래 경영 성과, 미래 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 경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예측 역할이에요. 따라서 회사의 지금 재무제표를 갖고 차기 순이익을 100억으로 추정했다. 결국 예측한 거죠. 이것을 예측 가치라고 합니다. 확인 역할, 피드백 가치는 지금 앞에서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를 추정해서 차기 순이익 100억으로 추정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200억이 됐다 이겁니다. 즉 기대치, 즉 100억을 기대했었죠. 근데 200억이 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역할 또는 피드백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적시성이 있죠. 그리고 정보가 제때제때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결국 신뢰성이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적시성은 신뢰성하고 우리 상대적 균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앞부분만 따서 예피적이라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적 가성에는 예피적이다. 그리고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말 그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된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증 가능성,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했으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지 검증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 그리고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지 검증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중립성, 한쪽에 치우침 없이, 즉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립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립성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중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단에 보수주의는 저번에 설명했어요.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비용이나 부채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을 추정할 경우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산을 1억으로 추정하는 방법하고 자산을 0.5억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보수주의에 따라서는 0.5억을 선택하는 거죠. 왜?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자산을 적게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익이 적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수주의는 결론적으로 이익을 적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으로만 판단하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단점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국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가 있어요. 자산을 측정했어요. 자산의 가치, 즉 공정가치는 목적 적합성이 높아요. 그런데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이 높죠. 왜? 내가 주고 산 가격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정가치는 지금 현재 이것을 팔았을 때나 아니면 샀을 때 가치가 얼마냐 이것을 보는 거죠. 따라서 목적 적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손익 인식에 대해서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가 있다는 거. 발생주의, 지금 우리 기업의 기준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목적 적합성이 높고, 그 다음에 현금주의는 현금 받았을 적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신뢰성이 높죠. 근데 목적 적합성은 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익 인식,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면 목적 적합성이 높아져요. 근데 완성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시면 신뢰성은 높아지는 반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재무보고, 중간보고서에는 반기뿐만 아니라 분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경우에는
계략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지 않죠. 결국 연차 보고서는 공인회계사들이 정식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죠. 왜? 3월 말까지 일단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 있어요. 즉 효율과 원가 간의 균형, 즉 효익이 100원이고 원가가 150원이 투입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은 어디서 보였습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 소모품하고 소모품 B, 이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때 중요성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금액의 대소로 판단하지 않고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금액의 대소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를 말한다.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은 주주나 경영자와는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 갖고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이거죠. 계속 기업의 가능성, 즉 우리 감사인들은 감사를 할 적에 이 회사가 계속 기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 기업의 가능성 하시면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된다. 즉 취득 원가를 계속 끌고 간다 이겁니다. 만약 청산한다 가정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가치, 결국 공정가액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공정가액이 주주들의 관심사항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능성은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한별 보고의 과정, 결국 인위적인 회계 기간이 있었죠. 우리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연차 재무제표 연 단위로 작성하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3가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상충 관계라는 거. 결국 이 자산 측정을 보시면 목적 적합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높아지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책은 용어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간혹가다, 그리고 FAT 1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가다 나옵니다. 근데 용어만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